사연 상담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 여기에 이제 부동산 고민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아이가 없는 딩크족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사연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지방 아파트 매도를 앞두고 남편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고민을 씁니다. 저희는 40대 중반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이제 딩크로 사시는 거죠. 지방광역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에 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현황은 지방소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집을 팔면은 3억 4천 정도가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랑 주식도 좀 있고 코인도 있어가지고 3억 정도. 두 개 합치면 벌써 6억이 넘으시는 분이죠. 순 자산이 6억은 넘는 분들입니다. 월소득은 부부 합산 세후 1,000만 원 정도 되고 저축도 800만 원을 하세요. 보통 이제 딩크로 사시는 분들은 막 쓰고 사시는데 이분들은 뭐 이렇게 지출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몸테크를 이제 하고 계신 거죠. 대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 3년 더 모아가지고 풀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 중급지 매수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강남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부의 트로피로 가보고 싶은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지방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두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서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50대가 돼가지고도 월세살이 할 거냐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저의 인생 목표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강남 입성하는 건데 20, 30대도 아니고 40대니까 40대 중반이십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맞나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40대 아이 없는 지방 거주 부부의 아파트 투자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는 크롭 아파트, 뭐 대전인 거죠. 대전에 36평 12억 5천 전세 6억 5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부는 금전적으로 문제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하는 부부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도 없는 부부입니다. 40대 중반이면요 사실 사회생활 한 지가 거의 한 15년 뭐 20년 가까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데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죠. 이때 이 40대 중반의 부부들이 보통 자녀 교육비로 이제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학비 보내고 자녀 이제 다 키웠다라고 하면 또 결혼 자금 보태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계속 나가는 구간인데 이 분들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지출이 없죠. 그래서 보통 요 부부들이 막 여행도 엄청 다니고 막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차도 막 2대씩 뽑고 막 쓰시는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딩크를 하시면서 40대 중후반의 부부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도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경제력이 엄청 좋은 중년 부부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많지 않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아이가 없으면 재테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없다면 재테크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주거의 60%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 있고 물론 뭐 땅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거주도 60%는 아파트에 하고 계세요. 국민의. 거기다가 선호도를 보면요. 아파트가 압도적이거든요. 이상적인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를 꼽은 사람이 89.1%입니다. 이게 전 세대를 걸쳐서 뽑은 거고요. 20대로 한정하잖아요. 20대는 이상적인 주택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96.3%가 아파트를 꼽았어요. 한마디로 아파트가 아닌 데에 살면은 비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아파트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국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지금의 이 인프라 구조를 보면요.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더 편하게 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택배를 하든 배달을 하든 아파트 밀집지가 더 편해요.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지고요. 뭔가 불편한 것들은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여야만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더더욱 강해질 겁니다. 지금 20대는 아파트가 아닌 집은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할 때 되면은 당연히 비아파트는 안 사려고 하겠죠. 아파트가 적을 때는 아파트 자체가 희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다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80년대 초반생인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놀이터 놀 때 대부분 애들이 막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아파트 놀이터가 되게 그 핫플레이스였어요. 아파트 놀이터 가면 그네도 있고 한데 동네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파트 가서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빌라 아이들, 아파트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놀고 했었는데 그냥 아파트만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많아졌잖아요. 전국의 60%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미 충분히 많아. 그러면 이제는 신축이어야지만 된다 라는 선호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30년 전에 지은 거랑 지금 최근에 지은 거는 아파트라는 형식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집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신축 아파트인 것들 가격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 곳들은 가격이 막 치솟고 있고요. 이미 신축 아파트인 것들도 올라가고 있죠. 애매하게 구축, 뭐 애매하게 재건축인데 안 될 것 같아 하는 곳들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 벌려면 역시 아파트다라는 거가 너무 뚜렷하고요. 선호도까지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도 지금 대전에 사시는 것 같은데 대전에 살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대전에서 살 거고 굳이 서울로 올라갈 마음도 없어. 근데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겠죠.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돈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뭐 설문에 뭐 오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싫어하는 민족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 거리는 이유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겠죠. 이게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상위 20% 정도의 딱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그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믿어버려요. 아, 저는 그냥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위 한 10에서 20% 사이의 상위층, 되게 상류층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을 평범하게 놓고 그 정도 못 살면 되게 힘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은 나라죠.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한 50% 이내로 들어가고 아파트 중에서도 좀 대단지의 신축,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은 거의 상위 1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거기 살아도 막 만족이 안 돼. 더 좋은 동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더 재밌는 부분, 뭐 충격적인 부분은 부자 보고서 같은 것들 보면요.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고 자산가라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자산가들도 상당수가 본인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은 올려치고 본인은 내려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돈이 많아도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되게 막 자기를 막 자책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화가 있죠. 내 자녀는 나처럼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이 뭐 자동차 타고 막 이렇게 막 다니고 막 대학교 가면은 막 기숙사 가거나 뭐 어디 대도시 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막 일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못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라는 곳들은 한 20살 넘어가서 대학교 들어가면 야,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도 요즘에 좀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뭐 캥거루가 뭐야. 뭐 40대까지도 어떻게든 끼고 살면서 내 자녀는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좀 강력하단 말이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엮여가지고 내 자녀 고생시키면 안 되고 아파트로 돈 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묶이니까 돈을 바짝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거기서 애를 키우면서 사교육도 시키고 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해줘야지 라는 그 인생의 약간 모범 답안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돈을 버는 걸까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불리는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줄 거는 없습니다. 줄 이유도 없죠. 그럼 결국에 우리 부부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아져서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부부를 위한 노후 대비 자금을 만드는 거가
재테크의 목적일 뿐인 거지 그 이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으로 몸테크를 하고 있고 1주택 보유하고 현금 주식 코인 같은 거 가지고 있고요. 세후 1,000만 원인데 저축을 800만 원을 합니다. 대출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 이분들은. 사실상 돈을 뭐 어차피 뭐 지금 일도 잘하고 계시니까 돈을 더 막 불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면 월세 1,000에 40이라면 뭐 대전이라고 뭐 추정한다고 치면 대전에서도 뭐 좋은 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살면서 막 불만이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800을 저축하고 계세요. 소비 자체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막 돈을 막 더 불려가지고 막 대출을 막 더 받아가지고 판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판을 키워서 뭐 할 건데? 라는 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자란 무엇인가? 자신의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쓰는 돈이 있는데 이 지출보다 더 큰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직장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부자일까요? 부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나는 500 벌어가지고 200 쓰는데요 300 저축하는데요 그럼 저 부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출을 이길 수 있으면 자산에서 나오는 자동소득이죠. 어찌 보면 자동으로 돈이 막 나와. 그 돈이 내가 한 달에 쓰는 지출보다 높다면 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상태, 근로소득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닐 수 있고요. 뭐 1억이 있어도 부자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소득이 지출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순자산 6억에다가 월 2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는데 딱히 뭐 지출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면 이분들은 이미 부자인 거죠. 왜냐면 6억 가지고 월 200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그 자동소득을 못 만들까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한국 사람이 노년에도 은퇴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현금 흐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해서 일을 안 하는 순간 생활비 충당이 안 돼요. 자산에서 생활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오더라도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이제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자녀가 막 돈을 막 계속 가져가. 결혼한다고 가져가고 뭐 한다고 가져가고 막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현금 흐름이 없어. 자녀에 대해서는 막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네. 그렇다고 자산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자산 팔아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 상태면 죽기 전까지 일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녀한테 손을 벌리거나 영원히 일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을 때는 당연히 가난하죠. 자산이 없고 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으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 계속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나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불리고 부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해가지고 자산, 소득 이거를 자동화를 어떻게든 시켜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과로를 바꿔야죠. 방향을 바꾸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바꾸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돈을 버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부터 결정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조카 줄 건가? 아니면 내 여동생을 줄 건지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아.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일하는 거야. 왜? 지출이 계속 커지니까. 저는 2, 3년 더 모아가지고요. 풀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 중국집 매수하고요. 차곡차곡 더 모아가지고 강남 입성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뭐죠? 지금 부자인 분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겠다는 거잖아요. 자,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별로 없는데 주담대라는 이자라는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평생 일하고 싶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강남 아파트 그 트로피를 하나 딱 얻고자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자식이라도 있어. 그럼 우리 애한테 이 집 주고 갈게요 하면은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고생하지만 우리 애는 뭐 더 멋지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눈을 감는 거야. 그러면은 뭐 누군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이걸 주고 가지? 그냥 저는 강남 아파트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남편이 사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뭐 36평이 호가가 12억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뭘 사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800을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출을 낮춰놓고 근로소득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1억의 저축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12억대를 뭐 사든 13억대를 사든 앞으로 40대 중반이니까 한 15년 가까이 일하시겠죠? 그러면 뭐 그냥 경제적 자유는 달성하는 거죠. 12억, 13억대 사가지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길 확률은 극히 낮고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지방은 집값 빠진다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뭐 아이도 없는데. 여기서 평생 잘 살다가 뭐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재산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에 집착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딩크로 직장인인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일까? 를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신혼 때부터 절약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가난한 구조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높다고 약간 뽕을 받아가지고 막 돈 쓰고 막 신혼여행 가고 하는데 그런데 비용을 최소화해서 신혼 때부터 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이제 착실히 쌓아가겠죠. 당연히 맞벌이도 하실 거고 그리고 재테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집도 마련을 해야죠.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부부의 노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실거주 집을 마련하는 거를 우선은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근로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겠죠. 어차피 우리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아야 되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야 또 이렇게 휴가 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휴가도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을 하되 다만 차근차근 이제 실거주 집을 마련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2주택이나 3주택 하는 게 쉽지 않으니 뭐 현재 버전은 배당주 같은 것들 뭐 투자하시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지고 팔아서 생활비 하지 마시고 배당주에서 나오는 어떤 소득이나 상가를 사는 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못하니까 뭐 좋은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사셔가지고 배당주를 꾸준히 뭐 투자하시면서 한 50 정도 되시면 50 정도부터는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은퇴를 하기 직전 단계까지 오신 거잖아요. 열심히 살면 저는 50대쯤에 딩크 부부가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충분히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봐요. 이때부터 너무 나이 들고 논다기보다는 휴가 때 약간 이제 좀 과소비도 하는 거지. 과소비도 좀 하시고 차도 조금 뭐 바꿔보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다 쓰고 가야 돼요. 우리 뭐 남겨놔봐야 뭐해. 자, 60대부터는 이제 주택연금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연금도 신청하고 일도 조금 줄이고 여유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소득이랑 연금이랑 국민연금 이런 걸 합쳐가지고 나쁘지 않은 금액을 만들면 이걸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소소하게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지거나 하면은 뭐 주식도 조금 파시고 집도 나중에는 뭐 요양원 들어가면서 정리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루트로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개념은 이거 같아요.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부를 위한 삶을 살자고 딩크를 한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원해서 뭐 자녀가 없는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은 나이대까지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부부가 즐겁게 사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셔야지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한번 강남 아파트 가지고 싶어요. 저는 뭐 100억 부자 한번 찍고 싶어요. 물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만 꼭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40대 중반이시라면은 어찌 보면 40대가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막 사교육비에 막 이런 거 엄청 쓰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열심히 버시고 버는 만큼 또 최대한 또 저축하고 불린 다음에 앞으로 한 5, 6년 뒤에 한 2030년 넘어가 가지고 부자가 되셨어요. 이제 50대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만큼 충분히 했다. 조금 쓰고 살자라고 하면서 60대 되면은 조금 더 쓰고 살자. 70대 되면 조금 더 쓰고 살자 하면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